여러분들 1차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저도 세무사 시험을 봤었거든요. 2013년도, 14년도에 첫 1차 시험을 봤어요. 그때도 이 내국소비세법과 마찬가지로 이 회계학과 가치 시험을 봐서 한 20분에서 25분 이내에 거의 80점을 혹은 75점을 득점해야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저희 세무서에서는 내국소비세법은 아니고 상법이라는 과목이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 건데, 저는 그때 그랬어요. 이 상법, 내국소비세법은 솔직히 암기만 하면은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암기만 하면 풀 수 있는 거고, 이게 뭐 대부분이 70점, 80점을 맞기는 하지만은 이것을 20분 안에 푸느냐, 아니면은 30분 동안 시간을 써서 80점을 맞느냐. 이게 결국은 속도 싸움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회계학 하는 거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1차 과목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회계학이죠. 회계학과 같이 시험을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내국소비세법에 대해 가지고 이게 약간 계륵인 거죠. 이게 최소한의 비용을 혹은 시간을 들이고 하고는 싶지만은 결코 범위가 적지 않다 보니까 거의 시간도 거의 비중하게 들면서 시험을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랬어요. 일단은 회계학 같은 경우는 제가 풀고 싶어도 제 능력이 안 돼가지고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문제는 보는데 문제는 읽히지만 이게 한글이기는 하지만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3초에서 5초 내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풀면서 그 판단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사이즈를 보고 나 이거 못 푸는구나,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그거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회계학인 거고, 여러분들 근데 내국소비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외웠다라고 하면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균이 70점, 80점입니다. 그 말은 즉슨 공부만 하면은 어느 정도 득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상법을 공부를 하면서도, 그래, 이거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구나. 그러면은 거의 100% 만점 혹은 90점을 기준으로 내가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0% 암기예요. 이해도 따라주면 좋겠죠. 이해가 따라주면 암기가 쉬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내국소비세법을 배우고 실무에서 어느 정도 접목을 해야지만 비로소 이해되는 파트가 있었어요. 이론 가지고 이 전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암기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회계학은 그게 안 되는데 이 세법이라는 과목은 암기만 해주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의 뭐 5회독도 아니에요. 한 10회독 하면서 그 이론 기본서 여러분들 단권화 하시잖아요. 그 단권화 하는 책을 계속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거의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왜냐면은 보기만 하면 합격을 하는 거니까. 합격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 안에. 근데 그게 가장 쉬운 과목이니까. 가장 쉬운 과목이에요. 점수 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거는 그래, 맞출 수 있는 거구나. 제가 회계학이나 원가관리 회계는 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득점을 받고 약간 평균점을 끌어들이는 뭐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서 내국소비세법으로 이 세법을 배운다는 게 조금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거겠죠. 관세법 하기도 어려운데 세법을 또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관점을 달리해 보세요. 내가 공부만 하면은 붙는 시험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만 하더라도 공부 시간이 그 일주일에 70시간이 넘어갔어요. 그 말은 즉슨 하루도 안 쉬고 했다는 뜻이에요.
하루 쉬다 할지라도 그거를 10시간 할 거를 14시간 하거나 12시간 하거나 메꿨다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좋은 머리가 아니에요. 딱 평균점에 이르는 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평균이라 할지라도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공부량을 때려 박으면은 이게 항아리에 깨진 물 흐르면은 이렇게 깨졌으면은 항아리가 흐르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빨리 흐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암기하시면은 또 까먹고 암기하면 또 까먹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쏟아붓는 물을 무한정으로 쏟아부으시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되는 거겠죠. 비용도 있겠지만은 계속 쏟아부으시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1차를 2번 보고 2차를 3번 봤어요. 그러니까 유예로 합격을 한 거죠. 1차 같은 경우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2차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관세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1차는 솔직히 어느 정도 걸러주는 망을 하는 거예요. 2차에서 어느 정도 본 실력자 분들이 올라올 수 있게끔 걸음마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걸음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웬만해서는 1차는 원활하게 붙으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내국소비세법이라는 과목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국소비세법 때문에 발목을 잡힌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기만 하면은 암기를 하기만 하면은 80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을 하면은 당연히 20분, 23분 안에 컷으로 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하지만 일요일에 이렇게 뭐 특강을 다 왔다는 게 여러분들 의지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물론 수험생이 일요일, 토요일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은 따로 있지는 않죠.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공부를 하시고 내국수업 하는 거 이와 같이 내용들이 있었겠구나 라고 하면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개별소비세나 주세 같은 경우는 진짜 생 암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각자가 나름의 방식대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객관식 때 그냥 외우세요 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잘 외우게끔 약간의 조금 약간 꼼수를 부리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그 첫 10번째 과세 거래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뭐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재활 공급 혹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재화는 무엇인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세하게 단위로 부셔가지고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재화라고 하는 거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권리죠. 한번 여러분들 유의 깊게 한번 보세요. 이게 권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용역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은 권리의 공급 이거 재산입니다. 재화예요. 용역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용역, 재화 이거를 약간 혼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문제에서도 뭐 재화에 해당하지 않은 거, 용역에 해당하지 않은 것, 재활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와 같이 문제가 세분화돼서 나오죠. 따라서 문제에서 혹은 뭐 지금까지 기출문제로 출제된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취합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암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왔던 게 또 나옵니다. 이거 거의 문제은행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재화의 개념은 받고 그 두 번째 공급의 범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공급과 간주 공급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 공급은 뭐고 간주 공급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일단 실질적 공급 보시면은 뭐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재화가 사용 소비되는 것을 우리 실질적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너무 어렵죠? 그냥 쉽게 풀이하자면은 내가 대가를 받고 재화를 인도한 거예요.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업을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재화 제공했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단을 보시면은 간주 공급은 뭔가 이상해. 보시면은 자신이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연쇄 사업에 전용하는 것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판매하지도 않고 본인이 사용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우리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당신이 재화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원재료 매입액이라든지 뭐 복리후생비, 식대 아니면은 임차료에 대한 혹은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이게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줬어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이 공제해준 거 왜 줬느냐? 또 판매하라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라고 내가 공제해준 거지 네가 직접 사용하라고 공제해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 편의점에서 샀을 때 부가세 공제 받아요? 11,000원짜리 우리 물건을 샀다고 해봅시다. 그럼 1,000원이 부가세인 거잖아요. 부가세 환급 받습니까? 아, 부가세 환급 안 받아요. 우리 최종 소비자는 그냥 납부한 것으로 끝인 거예요. 아니, 근데 사업자는 뭐길래 그 부가세를 공제해줘요?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고 이를 다시 부가가치세를 플러스해서 판매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이 감히 나의 호의를 무시하고 너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를 해? 그렇다고 하면은 돈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를 공급으로 봐서 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괘씸하잖아요. 일단은 그렇다고 하면은 시가의 10% 정도는 우리가 매출세액으로 과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간주 공급이 있는데 대가를 받지 않고 인도 혹은 사용하게 한 일정한 내역에 대해서 간주 공급으로 구분한다. 일정한 내역이라는 거죠. 일단은 간주 공급도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건데 그냥 무작정으로 해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세법에서 열거된 사유의 한정에서만 간주 공급으로 봐서 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은 자가 공급 보도록 하실게요. 본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소비한 거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면세 사업. 우리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불완전 면세로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내가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보지 않고 그냥 면제를 해주겠지만은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당신이 과세사업자로서 이와 같이 그 전 단계 매입세액에서 공제를 받고 정작 판매는 면세용으로 판매를 해? 안 되는 거잖아요. 면세사업자와 과세 형평이 안 맞는 거잖아요. 따라서 면세사업에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간주공급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내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매매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혹은 내가 자동차를 유형자산 명목으로 가지고 있고 리스나 렌트 뭐 그런 거 한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뭐 트럭이라든지 뭐 건설 장비 그런 걸 가지고 임대를 하거나 뭐 그런 운수 사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영업 과정에서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재고 자산이든 유형 자산이든 상관없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고유의 사업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임차하고 그 유지를 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자동차 중에서도 제네시스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핫하죠. 근데 이거 본인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 개인 목적으로도 사용을 해요. 그렇잖아요. 웬만해서는 사업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모닝 끄는 대신 제네시스 끌고 싶잖아요. 그게 사람 마음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제네시스를 이거 내가 그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해줘야 되느냐 세무서 입장에서 그게 고민이 된다는 거죠. 사업용 개인용으로 나누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아니지만 저 소득세 편에 이와 관련된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일정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해줍니다.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부가세에서는 어떠냐? 이와 같이 고유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 일반의 그 기타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건데 감히 공제를 받아?
아니, 그렇겠죠? 제네시스를 끄는데 이 제네시스 몇 천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가가치세도 몇 백만 원일 텐데 그거를 환급을 받아버린 케이스인 거죠. 몇 백만 원 환급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 환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설비 시설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환급이 이루어질 때 세무서에서 한번 훑어봐요. 도대체 이 조기환급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건지. 보니까 제네시스네? 제네시스? 이게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취소하거나 아니면은 매출세액에 가산해서 간주 공급으로 또다시 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내가 A라는 사업장이 있고 B라는 사업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제조업이라고 해봅시다. A라는 사업장에서 제품을 만들긴 했지만은 A라는 곳에서 판매를 하지는 않아요. B라는 사업장에서 판매를 할 거라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이 또한 사업장 간의 거래인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은 사업자는 대표자는 동일할지라도 사업장별 과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 목적으로 뭐 이렇게 반출하는 거긴 하지만은 이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된다고요. 아니, 근데 여기에서는 뭐 매출이겠죠. 매출입니다. 그리고 B라는 입장에서는 매입입니다. 아, 이거 똔똔이에요. 여기서는 1,000으로 매출 처리하고 여기서는 1,000으로 매입 처리합니다. 아, 이거 주사업장 총괄납부하면 똔똔이기 때문에 아무런 납세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사업장별 과세 원칙으로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은 이거 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면세사업, 비영업용 수동자동차 그 중에서도 아니다. 그 개인적 공급 한번 보실게요. 그 사용인이 혹은 사용자가 본인의 개인적 목적으로 소비를 한대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소비했으니까 혹은 나한테 친한 사람한테 제품을 제공했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까요? 내가 나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할까요? 내가 선물로 준 그 상대방한테 이거 원래 간주 공급이니까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발행을 할까요? 못한다는 거죠. 돈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의 경우에는 사업장 간의 거래이다. 그리고 이 B라는 사업장이 남이 아니잖아요. 나의 다른 사업장인 거잖아요. 따라서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단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A와 B 사업장이라고 해봅시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주사업장 총괄납부 뭐예요? 납부만 총괄해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자 단위과세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A와 B가 거의 동일 인물입니다. 거의 그 수준에 비슷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당연히 그냥 재화가 이동된 거에 불과하니까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어떤 바보가 우리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로서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세금계산서 발급도 여러분들 나중에 접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뭐든지 사람의 손에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도 실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멍청한 분이 죄송합니다. A라는 그 직원이 실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다. 이거 취소할 수도 없고 그냥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인정해 주자라는 거죠. 어차피 발행해봤자 여기서는 매출 매입일 뿐이니까 상기되는 거잖아요. 의미 없는 거잖아요. 원래 재화 공급이 아니지만 어쩌다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인정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개인적 공급 봅시다. 사업자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개인적 목적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사업자, 사용이 그 단위 구분은 하시나요?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대표를 말하는 거고 사용인은 근로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 원래 이게 폐업하다 보면은 사업자 등록증도 말소가 되기 때문에 등록번호가 없어요. 근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폐업 이후에 과세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이게 폐업 일시에 모두 공급된 것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간주 공급의 경우에는 이 간주 공급으로 해당하는 보는 것, 보지 않는 것, 그 사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론서 보시면은 그 사례가 굉장히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라고 하면은 폐업일 이후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이거 그냥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이런 문구도 굉장히 많이 나오실 거고요. 기본에 충실한 것도 좋기는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서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재화의 간주 공급 시 세금 계산서 보도록 할게요. 원칙적으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내가 그냥 꽁으로 준 거, 나의 친구한테 준 거, 야 원래 이거는 간주 공급이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돼. 시주 공급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못 한다는 거죠. 돈도 받지도 않는데 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겠어요? 하지만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의 경우에는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도 발행 안 한다. 하지만 어떤 바보가 발행했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스토리가 길죠. 이와 같이 재화 그리고 공급이란 무엇인지 이와 같이 뭐 조금 살펴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용역의 공급을 봐야 되는 거겠죠. 용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서 역물을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등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유상으로 제공하는 거. 유상으로 제공하는 거에 한정해서만 우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재화의 공급이랑 약간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재화의 공급은 간주 공급, 무상으로 공급한 분에 대해서도 세법으로 매출세액으로 과세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일정 사유에 한정해서 이거 간주 공급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용역의 공급 같은 경우 이게 내가 제공을 하기는 했지만은 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A라는 사업자가 컴퓨터 수리를 하는 업체이긴 한데 그 사람이 B라는 컴퓨터를 제공을 해줘요.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요. 아니 근데 이게 재화라는 물건 실물로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포착할 수가 없고 그 둘만 입 다물면은 아예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 공급에 한정해서만 재화의 공급이, 용역의 공급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 하단에 보시면은 대가를 받는 유상 공급만이 과세된다는 점에서 재화의 공급과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혹시라도 대가를 받지도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 간주 공급인 거죠. 용역의 간주 공급인 거죠. 딱 한 가지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용역의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제가 항상 예시를 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그 드라마 금수저 아시나요? B2B의 육성재가 주연으로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핫한 드라마라서 여러분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금수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금수저. 그 금수저를 배경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업체가 있어요. A라는 업체인데 하나의 건물을 통으로 쓰고 있어요. 이걸 건설했는지 혹은 매입했는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A라는 사업장이 건물을 한 통째 다 쓰고 있다. 근데 A 사업장에 대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대표가 나의 아빠야. 난 금수저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아빠를 어떻게 뽕을 빼느냐. 1층에
카페를 드는 거죠. 1층에 요즘 카페 많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업장이나 1층에 카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매출이 높겠죠. 매출이 잘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 아빠한테 좀 부탁을 해보는 거예요. 아빠, 내가 지금 뭐 대학교도 나오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굳이 그렇게 근로자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바로 사업자를 시작을 하겠다. 하지만 내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아빠가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1층에 공간을 조금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용역인 거잖아요. 부동산의 임대 용역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그 자식한테 돈을 받지는 않겠죠. 당연히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겠죠. 근데 이게 사실상 사회통념상 인정받아서도 안 되고 조금 부당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 특이 케이스 한 가지에 대해서만 특수관계, 아빠와 딸이래, 아빠와 아들이래, 이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그렇죠. 이거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건물 중 1층을 내가 일부분을 대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빠와 딸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대가에 오고 가지 않는다는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용역의 무상 공급은 못 잡아주겠어.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해놨어요. 하지만 그 예외적인 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부가가치 용역의 간주 공급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이 용역의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 이렇게 성실히 세금 신고 납부에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고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신고 안 하겠죠? 무상으로 임대 공급받은 거. 그렇다고 하면은 세무서 입장에서는 과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상 공급을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고서 아무런 단서 조항이 없으면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과세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딱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 포착이 가능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11번째 재활 공급 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화부터 시작을 할 건데 원칙적으로는 재화라고 하는 거 지금 분필이라고 봅시다. 이 분필이에요. 이거 재화죠. 눈에 보이는 거죠. 권리 아닙니다. 물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동이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 이동이 필요한 경우 그러면은 당연히 인도되는 때 재화가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인도되는 때로 보기는 하는데 이게 권리예요. 내가 어떠한 사물을 이용할 권리도 재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동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 시기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동도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또 이용 가능하게 된 때도 그런 것도 없어.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급 시기를 정하느냐. 그 마지막 보시면은 공급이 확정되는 때. 이런 말은 나도 하겠다. 공급이 확정되는 때? 나도 하겠는데 그냥 재활 공급 시기가 이 두 가지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당신들끼리 재활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재활 공급으로 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라라는 뜻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두 번째 유형별 공급 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외상, 할부 판매. 여기서 할부 판매라고 하는 것은 단기 할부 판매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 걸리는 걸 말하는 거겠죠. 현금이나 외상이나 할부 판매나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기 때문과 같이 그 원칙적인 공급 시기를 따라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외상 공급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제품을 판매하긴 했지만은 이게 외상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 돈도 못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 공급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인도된 때가 아니라 외상 공급의 경우에는 돈을 받은 때라고 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는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상하게 재화가 인도된 때, 이용 가능하게 된 때와 같이 그냥 재화는 넘겼으면 이게 공급 시기지라고 하는 거예요. 실무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돈 안 받으면 세무계산서 발행 안 해요? 당연히 재화가 인도됐다 할지라도 실무상으로는 세무계산서 발행하지 않는다. 근데 그건 실무인 거고 일단은 인도된 때를 공급 시기로 봐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장기 할부 판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것도 원칙적으로 우리 고상하게 계약서상 그 해당 금액을 받기로 한 그 일자별 우리 공급가액이라든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계약서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공급 시기를 봐주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받은 때라고. 공급가액을 받은 때라고. 이와 같이 현금주의로 여러분들을 끌고 와서 약간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고상하다.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공급 시기를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그 다음에 조건부,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조건이 완성이 되거나 기한이 지났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책을 뿌려요. 책을 뿌립니다. 그리고선 당신이 혹시라도 이 책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나한테 판매 의사를 밝혀주겠니? 혹은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당신이 이때까지 판매의사 뭐 해주겠다 않다라고 하면은 그 기한이 지났을 때 비로소 뭐 판매가 확정되는 뭐 그런 판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기한이 다 정했을 때, 조건이 다 성취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람한테 팔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여러분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또 무엇일까요? 내가 어떠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한테 원재료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약간의 가공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가공만 하면은 몰라. 가공을 하면은 용역이잖아요. 근데 용역 플러스 내가 추가적으로 원재료를 매입을 해가지고 가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입니다. 순수한 용역이 아니잖아요. 원재료가 섞인 순간 이건 더 이상 용역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용역의 공급 시기 하단에 보시면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라고 되어 있어요. 영무 제공 완료, 이게 아니라 재화로 보기 때문에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주 공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 비영업용, 개인적 공급, 사용하거나 소비된 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주고 개인적으로 소비했다고 하면은 그 사용 소비된 때를 공급 시기로 봐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직매장 반출. 말 그대로 A라는 사업장에서 B라는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비로소 공급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겠고, 사업상 증여, 증여한 때. 그 다음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공급 시기로 본다. 간주 공급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암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인 자동 판매기에 의한 공급이 있는데, 이거 자판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원래 그 원칙상으로는 재화 용역에 공급된 때인 거잖아요. 근데 이 공급이라고 하는 거 원칙적으로 따져보면은 우리가 뭐 카드나 혹은 동전을 넣어가지고 캔을 받았을 때가 재화 공급이 아닌가요? 근데 이거 어떻게 추적해요? CCTV 다 달아가지고 해놓을 거야? 아니면은 그때 뭐 결제가 될 때마다 일시가 적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짜놓을 거냐고요. 우리 그렇게 그 판매기가, 자동 판매기가 영리하지 못해요. 그런 거 모른단 말이야. 그냥 돈만 먹고 물건만 뱉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인 자동 판매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리자가 와서 현금을 꺼낼 때 비로소 공급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출재화 보시면은 선적일 공급이 확정된 때, 그 다음에 재화가 인도된 때와 같은 마찬가지로 뭐 공급가의 확정, 인도, 여기는 뭐 평상시대로 뭐 보통이기는 한데 선적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약간 애매모호한 거죠. 선적, 기적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관세사이니까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 화물을 배에 실었을 때 혹은 항공기에 실었을 때를 선적 기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확정된 때, 인도된 때가 아닐지라도 이게 국내와 해외 간의 이 거래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확정되고 언제 인도된 걸 알 수 있겠어요?
물론 알 수 있죠. 알 수 있기는 한데 그냥 일괄적으로 선적일 혹은 기저귀를 공급시기로 두자고요. 세철 제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의 인도와는 반대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광고를 만들어서 송출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고 봅시다. 광고 우리 용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광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쩌다가 인도됐다, 이용 가능하게 된 때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정 기간을 두고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만료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 시기로 두는 거고, 혹시라도 이게 뭐 영무의 제공이 아니라 시설물 혹은 권리 등의 재화가 사용된 때라고 하면은 사용되는 때, 돈 받은 때가 아니라 무조건 고상하게 완료된 때, 그 다음에 사용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현금주의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별 공급 시기 보시면은 전력, 기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완성도, 중간 지급 조건부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받은 때가 아니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혹시 여러분들 간주 임대료 계산 방법에 대해 가지고 부가가치세 그 과세표준 계산할 때 배우신 적이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일단 배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월세하고는 약간 다른 성격인 거죠. 월세는 그냥 내가 계약서상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그냥 돈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간주 임대료의 경우 이거 약간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돈을 받기는 했지만은 이게 내가 해당 공간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받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냥 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과세하기 위해서 새로 생겨난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이름도 그냥 정식 명칭이 아니라 간주 임대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간주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간주가 붙으면은 공급이 아님에도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거니까 간주 공급인 거고, 간주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가 아니지만 임대료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자 수익에 대한 임대료를 간주 임대로 봐서 과세를 해야 되겠다는 건데, 이거 솔직히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그냥 간주 임대료에 대한 거 계산해서 넣는 거잖아요. 그냥 계산값을 넣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공급 시기도 그냥 특별할 게 없어. 그냥 보시면은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공급 시기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뭐 완료된 때, 확정된 때, 뭐 별 다르진 않네요. 그 다음에 공급 시기의 특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시기 특례, 그 첫 번째 선발행 세금 계산서. 우리가 계속 뭐 고상하게 인도될 때,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 시기로 두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아직 대가를 받지 않고 인도도 하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이게 내가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그 말은 즉슨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에, 재활에 인도하기도 전에 상대방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어떡해요? 내가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들죠. 왜? 나는 아직 공급 시기도 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는 공급 시기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할 것이고, 돈도 받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너의 고민을 해결해 줄게. 내가 돈을 일부나 전부를 줄게. 그러니까 일단 우리 급하니까 세금계산서 좀 발행해줘 라고 하는 게 선발행 세금계산서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폐업일 이후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인 거고,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세 번째,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거는 굉장히 뻔뻔해요. 도래하지도 않았어요.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대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떡해요? 무한정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사항에 한정해서만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수입재화의 공급 시기 보시면은 관세법에 따라 가지고 세금 수입 신고가 수리된 때,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중 하나죠. 관세법입니다.
수입 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 이거 키포인트로 많이 나요. 관세법이 아니라 뭐 국세기본법, 뭐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표현 중 하나인 거죠. 아닙니다. 수입은 무조건 관세법에 따르는 거고 세관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은 영수율과 면세비고 있는데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약간 중복이 돼요. 그 첫 번째 사항 보시면은 네 번째 그 비교 사항 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다음 과세 표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과세 표준 왔습니다. 공급 시기가 왔고 과세 표준이 왔어요.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잠깐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급 가액일까요? 공급 대가일까요? 공급 가액인 거죠. 순수한 그 물건, 재화 용역의 가치를 우리 공급 가액이라고 하는 거고, 공급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서만 우리 공급 대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인지 뭐 그런 표현은 없고, 그냥 단순히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그 원칙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보도록 할게요. 내가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받을 만큼 받았겠죠. 물건의 시가만큼 돈을 받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현금으로 받은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금전 이외의 대가로 대가를 받는 경우, 이게 가장 골 때리는 거죠.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과일 장수예요. 그래가지고 나 요즘 힘들어. 그래가지고 돈 대신 내가 과일 좀 줄게 라고 하면서 자꾸 이 서비스를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과일로, 현물로 받는 때가 종종 있어요. 이건 제 사연은 아니고 제 친구 사연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한 10만 원치의 용역을 제공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1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해야 돼요. 근데 받은 게 과일이다? 사과다? 배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과세표준, 내가 제공한 용역의 시가, 재화의 시가로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받은 그 과일, 배, 그런 걸로 해야 되겠어요? 그 과일, 배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한 10,000원에서 20,000원이면 퉁치거든요. 근데 10만 원짜리 받을 거예요. 2만 원으로 퉁친 거예요. 여러분들 속상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과세표준을 2만 원으로 할 것인가? 아니죠. 10만 원짜리로 과세표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한 100만 원짜리 제품을 판매했다고 봅시다. 근데 그 거래 상대방이 한 10만 원짜리, 한 20만 원짜리 현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100만 원짜리 제품에 대한 과세 표준을 100만 원으로 하는가, 10만 원을 하는가. 혹시라도 이게 받은 그 대가의 시가라고 하면은 이게 좀 탈루가 있습니다. 매출을 과소신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매출에 과소신고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금도 과소신고가 되는 거겠죠. 이와 같이 그러한 약간의 꼼수를 방지하고자 네가 공급한 걸로 우리 시가를 따져서 과세 표준으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두 번째 간주고 공급에 대한 과세 표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 공급, 사실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 면세사업의 전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전용 보시면은 이게 무조건 시가예요. 내가 남한테 팔았다고 하면은 우리 이거 시가대로 받고 팔았겠죠. 근데 그냥 내 친한 친구한테 주다 보니까 아예 돈을 안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무상공급이니까 무상이 0으로 하느냐? 아닙니다. 재화의 시가대로 과세 표준을 잡습니다. 왜냐면 남한테 팔았으면 시가대로 팔았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보시면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재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케이스가 달라. 내가 그냥 남한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A라는 사업장에 B사업장으로 재화가 인도된 거잖아요. 판매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면은 A라는 사업장에서는 매출일 거고 B라는 사업장에서는 매입일 겁니다. 똔똔인 거잖아요. 똔똔입니다. 그걸 굳이 시가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가 산정하는데도 돈 들어요. 우리 그냥 원가, 취득가액으로 하자고요. 그래가지고 그 한 가지에 대해서만 취득가액으로 산정을 하는 거고, 하지만 그 두 번째 보시면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재화의
굳이 일정 금액을 더하고 혹시라도 여타의 세금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합산을 하자라는 겁니다. 아, 왜 이런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더한 걸로 하느냐? 현실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A 사업장 있습니다. 그 다음 B 사업장이 있어요.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으로 물건을 인도를 합니다. 근데 이 A라는 사업장에서 반출하는 게 1,000원짜리라고 봅시다. 근데 이 1,000원이 아니라 사실 단위가 원이 아니라 만원이라고 봅시다. 1,000만원인 거예요. 1,000만원짜리 제품을 반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A 입장에서는 1,000만원이 매출로 잡히는 거고 B라는 사업 입장에서는 이 1,000만원이 매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웬만해서는 나의 매출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A 사업장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은 매출이 늘어나면은 세금도 많아지기는 하지만은 어떠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손익계산서를 약간은 좋게 꾸미고 싶을 때 매출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굳이 취득가액으로 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똔똔인데 이거 조금만 플러스 하자고 하면서 이 1,000만원을 1,200만원짜리로 매출 매입으로 새롭게 잡습니다. 당연히 그냥 효율적으로는 원가 취득가액으로 하면 좋겠지만은 이게 그냥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정 가액을 더해야 할 때도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하단에 개별서비스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의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매출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그 이외의 세금에 대해서는 일단 합산하고 보자고요. 여러분들 그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하단에 보시면은 관세, 과세가격, 관세, 개별서비스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택배세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다 때려받고 있어요. 그 이후에 때려박으면 안 됩니다.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부가세만 최종적으로 부과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는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와 같이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계산 문제로도 많이 나오죠. 과세표준의 합계금액을 어떤 걸 더해야 되고 원가를 더해야 되는 건지 시가를 더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산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칙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 응용에 있어가지고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도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개주교 교농이라고 해가지고 이 5가지에 해당하는 그 세금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혹시라도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세금이 뚝 하나 플러스 돼요. 아니면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던가. 그런 경우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은 개주교 교농이라고 알고 계시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손세공제 하고 쉬도록 할게요. 이 대손세공제가 제가 한 페이지를 할당을 했는데 굳이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죠. 여기서 여러분들 키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손세공제가 왜 발생하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기본 개념, 대손세공제가 왜 발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급 시기가 언제죠? 인도된 때,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돈 받은 때라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가 재화를 판매했으면은 1,000만원짜리를 판매했으면은 1,100만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100만원에 대한 세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현실에서는 내가 그 사람한테 돈도 못 받았어. 근데 부가세는 납부한 꼴인 거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내가 납부했던 그 100만 원 세액공제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게끔 처리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이러한 대손세액 공제라는 거죠. 공급 시기가 인도된 때,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를 대비해서 대손세액 공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무제한적으로 인정을 해 주느냐? 그 첫 번째 공제 기한 보시면은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확정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대손세액은 예정 신고 기간에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확정 신고 기간에만 해줍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확정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정 신고 때도 하고 확정 신고 때도 하는 게 있어요. 그 공통 매입의 안분이라든지 납부세액 재계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면세 비율, 과세 비율이 계속적으로 변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예정 신고 기간, 확정 신고 기간 등과 같이 3개월 단위로 혹은 6개월 단위로 안분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재계산을 하자는 거죠. 근데 대손세액 공제 이거 나중에 변경될 여지가 있나요? 내가 1,100만 원짜리 못 받았던 거 변경될 여지가 있나요? 변경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정 확정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인 거고 하기 때문에 확정 때 그냥 차감해 버리는 것 뿐이에요. 물론 그 마지막 보시면은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로서 혹시라도 내가 그 A라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이게 거의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 기한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고, 그 두 번째, 이게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 명목으로 감면을 해준다. 그게 아닙니다.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하는 거예요. 매출세액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왜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하느냐? 아니, 우리 그 매출세액으로 100만 원 납부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인도를 하긴 했지만은 돈을 못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납부세 그 밑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그대로 차감을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 보시면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안분 계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그 대손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라는 뜻이에요. 공급 대가이기 때문에 110분의 10으로 해야지만 부가가치세가 계산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 제출 서류, 대손사유, 물론 현실상으로는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 관세사 시험에서 보면은 그닥 비중이 있는 출제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 하단에 혹시라도 대손금을 회수했다고 하면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거예요. 그냥 담백하게 가자는 거죠. 대손사유가 확정이 됐다. 대손사유가 이게 뭐 발생이 됐다고 하면은 그 확정신고 기한 때만 차감을 하는 거고, 혹시라도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돈을 받은 날의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 가산을 하자라는 거죠. 이게 혹시라도 내가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예전 거 대손세액 공제 받았던 거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경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으로 가산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1시간가량 강의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의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간이가세자에 대한 결정, 경정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한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